사직동에는 많은 근대화가들이 살았습니다. 현재 사직터널 앞 도로에 해당하는 사직정 278번지에는 서민들의 일상과 풍속적 전경을 주제로 한 생활상을 그린 철마 김중현이 살았고, 사직단 길 건너에는 나혜석과 더불어 본격적인 한국인 최초 서양화가를 할 수 있는 설초 이종우 작가가 살았습니다. 사직공원 옆 사직동 2번지에는 그 자신이 곧 한국 근대 조각의 역사인 정관 김복진이 살았고, 근대 조각 1세대를 이끌어 가게 되는 그의 제자 이국전, 염태진, 윤효중이 조각을 배웠던 미술연구소는 현재는 사직로 도로가 된 사직정 262번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소개될 흐르는 골목에서는 서촌과 북촌의 근대 미술가들의 동네와 골목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큐레이터 최재원입니다. 독일에서 미디아트를 공부했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근대 미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늘 저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국 근대 미술을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골목과 길가에 숨어 있지만 아직 불러주지 않은 근대 미술가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과 작가가 그렇게 장소성을 가진다고 할 때 저는 그 출발이 동네이자 로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장소들을 답사하려 합니다. 인왕산 아래 서촌 옥인동에 살던 겸재정선은 동네 근처의 사직단을 찾아 풍경이나 사직송을 그리곤 했습니다. 사직단은 좌묘오사라는 고대의 도송 조용 원칙에 따라 궁궐의 우측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묘는 선왕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양의 방위인 좌측, 즉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배치합니다. 사직은 곡식을 맡아본다는 의미로 음의 방위인 우측, 즉 해가 지는 서쪽에 배치하여 사직단이 현재의 위치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자라난 소나무 가지가 너무 크고 오래돼 땅까지 닿아 스스로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12개 정도의 지지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정선의 그림 속 사직송은 숙종과 영조왕이 직접 지은 시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이미 명물이었다고 합니다. 사직서 의계에 수록된 사직서전도를 보면 중문에서 안양청 사이 연결된 신도가 있는데 그 중앙으로 큰 소나무가 보이며 정선이 그린 사직 노송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유추합니다. 이 사직단의 노송은 1920년대까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현재 사직터널 앞 도로에 해당하는 사직정 278번지에는 서민들의 일상과 풍속적 전경을 주제로 한 생활성을 그린 철마 김중현이 살았습니다. 사직단 길 건너에는 설초 이종우 작가가 살았습니다. 이종우 작가가 살던 사직동 120번지는 현재 사직로가 생기고 풍림 스페이스가 들어서면서 없어진 주소가 되었습니다.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도쿄 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난 춘곡 고이동과 김관호, 김찬영이 한국 근대 서양화단을 개척한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고국으로 돌아와 현실의 장벽에 막혀 작업을 그만두는 데 비해서 설초 이종우 작가는 그들의 뒤이어 유학을 다녀와 평생 화가로 살았다는 점에서 본격적 의미의 한국인 최초 서양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화 애호가이자 취미 화가였던 고 김종필 국무총리가 소장했던 이종우의 아침이라는 제목의 유화작품은 도상봉의 작품과 함께 재임 시절 총리 공간에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도상봉의 관조적인 도자의 미도 좋아하지만 조금 숨이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30호 유화작품인 아침은 여름날 아침뜰에 조선백자 하나를 돌 위에 올려놓고 그린 작품인데, 백자가 돌 위에 놓였다고 뽐내지도 않고 이질적이지도 않으며 아침 초록들의 빛깔이 자연스럽게 백자에 서린 격조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탁월한 묘사력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서촌 피른동에 살다가 사직공원 옆 사직동 2번지 크림빛 양옥에 신혼살림을 차린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시원한 유리창 밖엔 고목 느티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고
실내엔 이광수 글씨와 민영환 글씨를 비롯해 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의 이름은 김복진입니다. 한국 근대 조각의 역사는 곧 정관 김복진이 조각을 배우기 위해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한 1920년을 기점으로 기술됩니다. 김복진에 의해서 서양식 조소기법이 도입되었고 조각가라는 말이 생겼고 조각이 중요한 예술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복진은 결혼한 해인 1935년에 신혼집 근처인 사직정 262번지 24호에 미술연구소를 엽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 최초의 조각 화숙인 김복진 미술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근대조각 1세대를 이끌어 가게 될 이국전, 염태진, 그리고 목조각의 윤효중 등을 제자로 두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김복진의 크림빛 양옥과 미술연구소가 있던 자리는 1967년 효자동 입구에서 사직터널 사이에 도로를 준공하게 되면서 모두 사직로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김복진의 스승은 메이지 유신의 폐불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일본 목조 조각 전통에 사실주의를 도입하여 근대 목조를 부활시킨 일본 근대 조각의 대부 다카무라 고운이었습니다. 다카무라 고운에게서 일본 고유의 조각을 배웠다면 후에 조각가 김종영의 스승이기도 한 다테하타 타이무, 아사쿠라 후미오 교수로부터는 서구 근대 조각을 배웠습니다. 다테하라는 온화하고 정서적인 표현에 능해 여성상이나 동자상을 주로 제작했고 김복진의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오기스트 로랭의 영향은 아사쿠라 후미오가 주로 로댕 양식의 작품을 했던 경향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복진은 조국에 돌아오자마자 토암산 석굴암에 찾아가 석가 본존상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김복진의 법주사 미륵대불상의 원형을 보면 석굴암 본존상을 꼭 빼어 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복진은 미륵대불 제작 전에 이 미륵대불은 조각이라기보다는 건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옛날에 우리 조각으로 말하면 신라 것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대미술사는 김복진을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로 평가하지만 정작 그는 신라의 원형을 복원하는 벚꽃창신으로 법주사 미륵대불상을 기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본받되 그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며 세운다는 벚꽃창신의 메시지는 그의 다음의 글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술 비평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조각가 김복진이 죽음을 앞둔 1940년 조선 조각도의 향방이란 글에서 조각에 대해 무관심한 세태를 꼬집으며 한 말입니다. 가령 말입니다. 추사의 글씨를 알고 위창의 전각을 알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인데 조각에는 왜들 흥미를 아니 가지며 왜들 지망을 아니 하는지요. 서도는 조각의 어머니라고 나는 말합니다. 더구나 추사의 글씨는 그대로 조각의 원리입니다. 추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추사를 아는 사람이면 그대로 조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조각은 그대로 조선 도끼와 같이 흙내가 물씬나게 하여야 할 것이겠고 추사의 글씨같이 한 각에 한 자에 하나 이상, 10 이상 무한의 옥타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각이 누구의 손으로 될 것인가는 점칠 수 없는 일이나 반드시 조선에 생길 것만은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씨의 추사, 전각의 위창을 가진 조선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라의 김대성이 석굴암 조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듯 김복진도 법주사 미륵대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김복진은 1939년 봄부터 시작해 1940년 8월 그가 타계할 때까지 법주사 미륵대불 제작에 집중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김복진의 일본인 제자 세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만 물자 부족으로 중단되고 맙니다. 절에서는 김복진의 제자이자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한 윤효중에게 스승이 완성하지 못한 미륵대불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위촉했고 1945년 해방을 전후해 공사는 재개됩니다. 1947년 8월 어느 날 윤효중은 조수 백문기와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지도 않은 한 청년 예술 지망생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에 도착합니다.
미륵대부를 완성하는 작업 현장에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조각가는 제국미술학교를 나온 이케데가 도남동에서 운영하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임직순 등과 함께 미술 공부를 시작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법주사 미륵대불 조성에 그가 참여한 건 추상주의의 유행 속에서 평생 사실주의를 고수했던 그의 미학적 원형에 있어 큰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작고한 조각가 김복진의 이름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며 법주사 미륵대불 현장에 참여했던 그 조각가의 이름은 권진규입니다. 법주사 미륵대불은 장기은, 임천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1964년 3월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2009년) 일본의 명문학교인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학교 역사를 대표할 만한 단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엄격한 추천과 심사를 거쳐 일본화, 서양화, 조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가 한 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한 명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949년에서 1953년까지 이 학교를 다닌 한국인 조각가 권진규였습니다. 일본의 명문대학에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을 가장 뛰어난 작가로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는 더욱 뜻밖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은 그해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과 대한민국 현대미술관의 공동 주최로 도쿄와 서울에서 권진규 전시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조각가 권진규는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의 마무리 작업에 참여한 후 1949년에는 일본 최고 명문 사립대학인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하여 조각을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당시 무사시노 미술학교에는 브르넬의 제자인 시미즈 다카시 교수가 조각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미즈 다카시는 유화를 배우러 프랑스 파리로 갔지만 로댕의 제자인 브르넬에게 감명을 받아 그에게 조각을 배운 후 일본 전후 구상조각의 주요 작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권진규가 정확한 대생에 입각한 구조와 조형을 추구한 특징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인 1954년에 권진규는 영화 촬영 세트 제작에도 알바로 참여합니다. 1955년에 개봉한 고질라의 역습에서 권진규는 은행 건물의 모형 제작을 담당했고 1957년에 개봉한 영화 지에코초에서는 김복진과 김경승의 스승인 다카무라 고타로의 조각의 모작 10점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권진규는 조국에 돌아와 정신에 근거한 조형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서구의 조각은 그들 집단의 골수에 뿌리박은 전반적인 사상, 생활, 감정, 전통에서 집약된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조형 이념은 그 거대한 전통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들이 아무런 내면의 충격에 의하지 않고 안이하게 그들이 지향한 예술 흐름 속에서 우리 예술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뒤만 쫓는 자기상실자가 되고 말 것이다. 권진규는 추상 조각이 유행처럼 번지던 그때 한국에서 리얼리즘을 정립하고 싶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물에는 구조가 있는데 한국 조각에는 그 구조에 대한 근본 탐구가 결여되어 있고 우리의 조각은 신라 때 위대했고 고려 때 정지했고 조선조 때는 바로크, 즉 장식화했다고 말하며 지금의 조각은 왜곡 작품의 모방을 하게 되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불쌍하다고 말입니다. 한국 조각 미술계에 만연한 교수 자리를 둘러싼 암투. 법주사 미륵대불에 참여한 기억 때문인지 그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공공조형물 또한 일부 세력이 독점하고 평생 그러한 프로젝트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과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생긴 의욕의 실종으로 인해 인생은 공, 파멸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권진규는 52살의 나이에 자살합니다.
1920년대까지 사직단에 있던 사직송은 이후 자취를 감췄고 사직단은 사직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968년에는 사직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969년에는 조각가 김정숙이 만든 율곡 이희 선생상이 설치되고 1970년에는 조각가 최만린의 신사임당 동상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있던 율곡 이희 동상과 신사임당 동상은 사직단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기도 복지로 옮겨졌습니다. 1967년 5월 30일 열린 서울 최초의 터널인 사직터널 준공식 모습입니다. 터널 바로 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저 집들 중 일부는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효자동 입구에서 사직터널 사이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서울시는 그 700m 범위에 있던 집 100여 채를 헐어내고 25m 폭의 도로를 새로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직단의 정문의 위치도 이전되었을 뿐 아니라 김복진 미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직동의 근대 조각예술 동네도 같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근대 조각사의 1세대인 김복진과 그 제자들이 사직동에 모여 살았던 것은 당시의 독특한 화숙문화 때문입니다. 당시 미술학교를 졸업하거나 본격적인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화숙에서 장인과 제자로서 도제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 주변에 모여 살아야 했고 이는 사직동의 조각가 김복진과 그 제자들뿐 아니라 권농동에 있던 이당 김은호의 낙청원 화숙과 누화동에 있던 청전 이상범의 청전 화숙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청계 정정여도 청전 이상범에게 배우기 위해 청전 화숙을 찾아 사직동에 살았고 북촌 개동에 살고 있던 재당 배렴 등도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사직공원에서 피룬대로 가는 길에 있는 매동초등학교는 1962년 영화 골목안 풍경에도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서 보이는 골목안 전경 속에서 저는 사직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기찬 사진가가 생각났습니다. 1968년 서울 중림동을 시작으로 동네의 골목을 찍어온 김기찬 사진가는 평생 자신의 사진집을 골목안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왔습니다. 1964년 서서문동 TBC 동양방송에 입사한 김기찬은 어느 날 우연히 중림동 골목을 찾아들어 가게 되었는데 골목에서 보았던 왁자지껄한 사람 사는 냄새가 코끝에 닿자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살았던 사직동 골목과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이후 골목을 평생의 테마로 삼겠다고 이날 다짐합니다. 사직단 우측 뒤편 나지막한 산자락, 그곳에는 역사를 품은 채 숨어있는 피룬대가 있습니다. 피룬산은 인왕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성과 한음의 오성으로 유명한 조선시대의 명신 이항복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피룬이라는 이름은 이항복의 호이면서 배화여자 고등학교 별관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겸재정선을 포함해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겸재정선의 작품 피룬대는 피룬산으로도 불렸던 인왕산을 사직동 방향에서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위로는 소나무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왼쪽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측엔 낮은 봉우리가 있고 직각으로 고추선 바위벽 아래로는 평평한 자리가 있어 여러 사람이 앉아 놀만한 모습입니다. 이 피룬대 아래쪽에는 집 한 칸이 있는데요. 이러한 집의 표현은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름다운 이곳에 살고 싶다는 정선의 희망이 내재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정선이 피룬대에 올라 자연을 즐기는 선비를 그린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룬대상춘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정선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봄을 맞이해 꽃을 구경하러 산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피룬대에서는 북쪽으로 삼갑산, 동쪽으로 왕이 있는 법궁인 경복궁과 종로 풍경이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남산이 우뚝 솟아 보였습니다. 정선의 피룬대 상춘도는 인왕산 남쪽 기슭의 현 배화요고에서 남산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현재 배화요고 안에 위치한 피룬대는 교가의 맨 처음에도 피룬대 위에 높이 솟은 우리 학교라는 가사로 등장합니다. 별관 뒤뜰에 있는 큰 암벽을 보면 피룬대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그 옆으로 시구와 10여 명의 인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거 피룬대 부근에는 꽃나무를 기르는 밭들이 질비해 계절마다 성안 사람들이 꽃을 구경하러 몰려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배화라는 이름은 캐롤라이나 학당의 교사였던 윤치호가 지은 것으로 꽃을 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종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조선시대 한양 최고의 꽃놀이 장소로 꽃피고 따뜻한 봄날 선비들이 시화를 즐겼다고 한 피룬대는 지금은 배화요고 별관에 가려져 더 이상 과거의 탁 트인 전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물로 둘러싸인 그 모습이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물길 등 자연지세를 따라 집이 들어서고 그 집터를 잇는 길들이 생겨나면서 도시 전체가 복잡한 골목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동네를 이루고 동네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각각의 고유한 이야기들이 쌓여갑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해진 서촌 속 채부동, 누화동, 누상동, 옥인동, 효자동 등 그 다양한 동의 이름은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갖고 있고 마을의 상징이나 지형의 특성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직동 동네의 흔적을 사직터널 위에 남아있는 지금 이 동네 골목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동네도 곧 재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루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빈민가 흑인들을 주로 찍었고 시간이 지나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그 사진에 찍힌 대상이 된 흑인들을 초대했는데요. 전시장에서 그 자기 모습이 찍힌 거를 보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추억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에피소드를 김기찬 선생님이 이제 남기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도 그런 동네의 그 주민들을 찍은 사진을 전시를 했더니 주민들이 와서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끄럽다고 그래서 되게 자괴감을 약간 느끼시면서 좀 글쓰기를 남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계속 지워내고 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상처가 많아서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여서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세대 간에 소통하기도 힘들고 근대 미술의 역사라고 했을 때도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나 미술은 늘 여러 맥락과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소성을 찾아서 근대 미술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기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있던 물질성이 좀 낙후되고 더 누추해 보이는 그런 걱정도 있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조직만이라도 골목의 조직만이라도 우리가 근대 미술뿐만 아니라 근대 문화 생활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김기찬 작가님이 골목길을 남기시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아마 다시는 갖기 어려운 동네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 그 다음에 골목 안에서 왁자지껄하면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개나 고양이도 편하게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었고 마을의 희로애락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네에
주거조차도 나름 현명하고 영리한 방법으로 서로 같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직동의 자치와 도시 조직이 남아있는 사직터널 윗동네도 곧 재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사직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만들고 있지만 그 장소는 다시 우리를 규정합니다. 사직동을 늘 지나쳤지만 이제는 무심코 효자동을 지나 사직터널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조각가 김복진의 크림빛 양옥과 터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던 그 제자들의 조각미술연구소를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